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러시아의 역도 영웅 바실리 선수는요.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249.5kg짜리 역기는 거뜬히 들어올리면서 250kg짜리 역기는 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고작 500g 차이로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심리학자들이 바실리 선수가 실패하는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 선수가 기록이 250kg 문턱을 넘을 때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인간이 들 수 있는 무게가 그 한계가 250kg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학자들의 주장은 부담이 됐고요. 그 부담이 실패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요. 이 선수에게 251kg의 역기를 249kg이라고 속여서 들게 했더니요. 평소처럼 가볍게 들어 올렸다고 하네요. 역시 안 된다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얘기겠죠. 마인드 컨트롤이 그만큼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문을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덩크슛 이승환이 부릅니다. 9월 8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이승환의 덩크슛 들려드렸습니다. 덩크슛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정말 괜히 나온 건 아니겠죠. 안 된다. 이건 절대 못 든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바실리 선수도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이 앞섰던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 다 잘 될 거다. 이런 믿는 그 긍정의 힘. 오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목소리가 잠겨서 자꾸 이렇게 오보가 나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 될 겁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내드릴게요. 오늘이 절기상 이날이라고 합니다. 이맘때쯤 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서요.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고 합니다. 흰 이슬이라는 뜻의 이 절기 이름은 뭘까요? 정답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풀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주 만에 뵙네요. 네, 잘 지내셨죠? 예, 저희 네. 집에 그 7주 된 아이가 있어서 글쎄 말이에요. 예,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예, 진짜 그 눈 깜빡하는 거, 네, 뭐 금방금방 잘하더라고요. 하품하는 거 이런 것만 봐도 막 정말 깜짝 놀라잖아요. 예. 이런 아이가 잘하다니. 자, 오늘 역시 그런데 법률 용어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살벌한 얘기들 많습니다. 3173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오셨어요. 파산. 사실 파산이란 단어는 우리가 막 일상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네. 법률적으로는 이 파산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예, 뭐 일반적으로 파산하면은 네. 뭐 재산적으로 좀 이렇게 뭐 망했다 이런 좀 개념을 생각하실 텐데 네. 법률적으로는 파산이라는 개념은 채무가 이제 자기 재산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그 재산을 공평하게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절차를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채무가 초과해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파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재판 절차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파산이라는 절차는 법률 용어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파산 선고가 성립이 되면 네. 그다음부터 뭐 경제활동에 네. 법률상의 제한을 받는 게 많이 있죠. 많이 받으시죠. 예. 네.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시게 되면은 그 파산을 신청한 당사자는 자기 재산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이 선고가 되면 본인의 재산은 전부 다 파산 재단을 형성해서 그것이 전부 다 내가 빚을 갚아야 될 채권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법률 행위를 전혀 하실 수가 없고요. 네. 또 그걸 떠나서 이제 파산하신 분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지위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정한 여러 가지 직업들이나 자격들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들 변호사들 될 수 없고요. 아, 파산하신 그래요? 분들은 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되는 게 파산을 하셔서 나중에 면책과 복권 절차를 밟지 않으시면 공무원도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뭐 그 밖에도 뭐 이렇게 시험 봐서 되는 네. 여러 직종들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죠. 뭐 회계사, 뭐 변리사, 뭐 부동산 공인 중개사도 안 되시고요. 예, 공인중개사도. 건축사도 안 되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파산 쉽게 파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예, 일단은 뭐 파산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파산하신 다음에 네. 나중에 이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한 다음에 네.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절차였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네. 법원이 면책 및 복권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네. 복권이 되시면 그런 제한들은 풀리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간에 그 면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불허가 사유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어긋나게 되면은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파산자는 네. 그 다른데 막 이사할 수도 없다면서요? 그 이사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재산을 처분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예. 못 쓰는 겁니다. 돈을 못 쓰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를 가시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 뭐 저희 사무실이 이제 파산관련 하시니까 여쭤보니까 뭐 압류금지 범위가 2,700 정도 돼서 그 이하의 보증금이시면은 자유롭게 이사하셔도 된다고 그렇게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오늘 파산에 대해서 한 줄 법률 용어 알아봤습니다. 한필은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번호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바뀌는 신용정보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9월 12일부터라고 들었어요. 네. 신용정보법 개정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가 그 작년에 뭐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꽤 많이 있어서요. 이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런 뭐 카드사를 비롯한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때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신용조회 사실을 통제한다든가 뭐 개인 신용 정보를 고객이 삭제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뭐 정보 유출하면은 신용정보 회사 등에 대해서 업무 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더불어서 이제 뭐 주요적인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뭐냐면 네. 이제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업무 정지를 비롯해서 이제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해서 과징금 액수 상당히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손해배상도 많이 해주도록 네. 그리고 고객이 손해를 적당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법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줘서 그 이야. 범위 안에는 되게 편안하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용정보 유출에 대해서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요, 제가 최근에 그 뭐 카드사, 은행, 보험사 이런 데서 막 네. 대규모로 정보 유출되는 걸 보면서 예. 분명히 제 것도 있을 텐데 예. 이럴 거면 내가 돈 주고 팔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웬만한 국민 여러분 다 들어있겠죠. 네. 그러죠. 네. 예. 근데 이제부터는 과징금을 네. 물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이게 이제 하고요. 개정되기 전에는 금액이 조금 적었죠. 미미했죠. 예, 예. 1,000만 원 근처로 네. 이렇게 과징금을 물려왔었는데 지금은 뭐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네. 매출액의 3%까지 아. 과징금을 물릴 수 이게 뭐 계산해 보시면은 뭐 보통 대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을 1조 원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야. 과징금을 300억 정도까지 네. 최대한 그 정도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된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 과징금을 물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받는 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예, 개인 보상도 네. 보통 이제 법의 근본적인 이론은 네.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만 배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근데 이 법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본인이 입은 손해의 약 3배까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손해배상의 범위를 상당히 늘려주었고 네. 그것과 더불어서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 내가 손해를 입증하기가 좀 곤란하다. 어렵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법원이 300만 원 이내에서 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유출의 피해를 당하신 고객분들께서는 네. 상당히 편안하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지난해 카드 3사 정보 유출 고객이 약 1,500만 명 규모라고 하는데 예. 뭐 그런 분들에게 각자 한 300만 원씩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네.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네. 개인들한테 뭐 300만 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소송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소송은 하셔야죠. 아, 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뭐 단체로 이제 여러 명의 원고가 하신다면은 네.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예. 정보 유출하면 한 명만 유출되시는 건 아니니까요. 예. 네. 그 최근에는요 정말 전화 오는 걸 보고 있으면요 네. 제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직업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무서운 세상이죠. 네, 무서운 세상. 그래서 오히려 그게 가치가 없는 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그래도 늦었지만 정부에서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걱정이 되고 또 이런 회사들에게는 네. 예, 좀 뭐라 그럴까 위협이 되겠네요. 그죠? 예. 저희 댁에 계시는 높으신 분 안주인께서 네. 그 은행 IT 보안에 근무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네. 이렇게 보안에 대한 것이 강화가 되면 네. 회사들도 이제 강화를 합니다. 아. 보안이 강화가 되면은 고객들도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법 개정에 맞물려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네. 고객분들도 불편해지실 수 있지만 네. 이런 불편한 절차들이 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키워나가기 위한 부비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하시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정부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그런 네.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9943님께서 문자 보내오셨는데요. 네. 채권 소멸 시효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채무채권이 있을 때. 네. 네. 소멸시효요. 네. 소멸시효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 법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박정수 씨께 받을 돈이 있어요. 예. 받을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05년 8월 1일 날 그 돈을 갚기로 했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네.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근데 8월 1일이 지났잖아요. 10년이 네네. 지나고 8월 1일이 지났죠. 네. 그렇게 되면 10년이 지날 동안 저는 한 번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제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랜 장기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들은 증거로 확보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상당히 그 법률 관계가 고착이 되는 겁니다. 갚지 네. 않은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네. 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인데요. 예. 다른 채권들은 뭐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 보호에 대한 기간에 따라서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이 소멸시효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전에 파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4661님께서 2014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따로 다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면책 허가를 결정을 받으셨으면 하실 게 없으시죠. 끝이에요. 예, 하실 게 없으시죠. 신고를 어디 가서 네. 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죠. 법원으로도 면책 허가 결정 받으셨으면은 네. 예, 이제 모든 절차가 종료가 되신 거죠. 예. 그렇군. 깨끗하신답니다. 1267님, 현재 신용 회복 중인데요. 총 부채가 6천만 원 정도이며 보증금으로만 3천만 원 재산이 있습니다. 월 수입은요 15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3명입니다. 좀 복잡한가요? 아니요, 예. 월 변제금이 45만 원 정도라 생활이 어렵습니다. 네. 이 경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신용 회복 중이시라고요? 네, 근데 이제 수입이 한 달에 예. 150만 원이고요. 예. 가족은 3명입니다. 근데 변제금이 45만 원 정도니까 105만 원 가지고 부양가족 3명이 네. 살고 있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으시면 네. 파산 선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파산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그 소득의 수준이 있습니다. 소득의 수준이 네. 최저 생계비의 150%까지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파산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3인 가족이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3인 가족이시면 최저 생계비가 한 뭐 130에서 140만 원 정도 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50%를 잡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50% 안쪽으로 소득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네. 파산 신청이 가능하긴 하세요. 예, 그러면 뭐 당연히 되겠네요. 200만 원 가능하신데 정도까지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파산으로 가기 전에 회생이나 신용회복이 가능하시다면 네. 가급적이면 그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파산은 최후적으로 지금 약간 3인 가족이시면 젊으실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파산하고 네. 나면 더 복잡한 절차들이 많아지니까요. 파산이라는 것은 이제 뭐 더 이상은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네.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어딘가에 고용 상태인데 그런데도 제재가 될 뭐 수도 그러실 있죠.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파산에 대해서 좀 많은 상담이 들어와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첫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미래에는 학교가 놀이동산 같으면 좋겠어요. 미래에는 만화책보다 재밌는 교과서가 나오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즐거움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시원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매주 토요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지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아쿠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한필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이어갑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야?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종숙입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은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걸려와 있거든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딴 거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74살 먹은 할아버지예요. 네. 근데 지금 내가 두부하고 콩나물 행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는데 이제 누구 소개로요. 어느 요양병원에 납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납품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돈이 입금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사정이 그러니까 요양병원 사정이 좀 나쁘다고 자꾸 미뤄요 이제 돈을. 그래서 다음 달에 준다 그러면은 또 다음 달까지 물건을 납품하고 또 그 다음 달에 이제 가서 돈을 안 넣어서 가면은 또 이번만 참아주라 그러고 해서 그러는 것이 수차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네. 돈이 상당히 액수가 올라갔어요. 아유. 하루에 납품 액수는 얼마 정도인 거는 네.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인데 네. 그 액수가 무려 420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원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는 도저히 납품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공장에도 내가 여러 번 참 약속을 어겼으니까 네. 공장에 가서 이제 내가 손벌릴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돈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아니 중간 서류를 해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금요일까지 틀림없이 붙여주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왔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 자체에서 성질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성질을 같이 내고 그러는데 죽는 소리라고 사정을 해요. 사정을 그러니까 하시는구나.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냥 네. 또 오고 이런 것이 무려 한 1년 정도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도 내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 또 만났는데 또 한 달 후에 또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정을 해서 또 그냥 왔어요. 그러는데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지금은 계속 납품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내가 이제 중단하셨군요. 물건값을 줘야지 납품을 하지 그러면 못 오겠습니다 하고 끊었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돈을 해주고 물건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해서요. 네. 자기들이 자녀들한테도 창피하고 남들한테도 창피해요. 내가 나이를 먹고 있다 보니까 창피해서.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아버님.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변호사님. 많죠. 그리고 네. 지금 들어보니까 아버님 하루에 1만 원, 2만 원씩 파시는 건데 400만 원까지 밀렸다고요? 네. 야, 이게 1년 됐네요. 그죠? 예, 이게 큰 돈은 있어도 작은 돈은 없는 건지 참 좀 섭섭한 건데요. 네. 돈을 안 주시면 네. 지금 1,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면은 사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아버님 장부 관리는 하세요? 예, 하죠. 그러면은 그 병원에 납품된 내역이 다 기재가 돼 있나요? 기재가 돼 있고, 네. 그거 원장한테 그러니까 그 내역서 그 금액을 내가 거기서 받아왔어요. 차용증을. 받아오셨어요. 잘하셨네요. 네. 차용증에 언제까지 준다고 날짜가 기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준다고 날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10월인가요? 그러면? 네. 10월로 돼 있어요. 그때까지도 안 주시면 아버님 네. 어떻게 하시면 일단 좋겠냐 하면요. 재판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재판 가시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세요. 이거 지금
병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병원에서 300~400만 원 못 준다고 하는 건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정이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사정이 어려운데 이 병원은 그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매번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넣어줘요 병원에. 아버님 그래서 그거를 가압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압류라고 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게 주는 보험급여 채권을 가압류하시고 그게 가압류가 들어가면 제가 생각할 땐 병원이 바로 줄 것 같아요. 그거 바로 줄 것 같고 안 주면 그 소액 재판이라 해서 소송을 제기하세요. 그 많은 금액은 아니시니까 그 간단하게 소장을 작성하셔가지고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은 뭐 법률 서면 정도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작성하셔가지고 소송 진행하시면은 그 가압류한 거에서 돈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내가 그 비용까지 거기에서 다 받을 수가 있나요? 비용을 원칙적으로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많은 수준은 아니고 변호사를 사시면 변호사 비용을 다 받으실 수는 없고 뭐 서면 대리 같은 것도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는 가는 것 같고 아니면 그 차용증에 10월이라고 날짜가 기재가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날짜가 딱 지나가면은 아버님 좀 귀찮으시더라도 우체국 가셔서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세요.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내가 이거 큰 돈이 아니어서 우리 거래 신뢰 관계상 내가 계속 기다려 주었는데 벌써 몇 년째 이걸 주지 않고 있고 금액도 얼마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부득이하게 법률 조치를 해야 되겠고 나는 가압류도 하고 재판도 하겠다라고 보내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쪽 원장님이 오겠죠. 깜짝 놀라서 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소액인데 병원에서 그죠? 콩나물값. 사람들이 제가 보면은 큰 돈은 있어도 작은 돈은 없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쁘시지 않을 거예요. 않을 텐데 뭐 좀 안타까운 사정이니까 이 정도 금액은 빨리 정리해 줄 수 있죠. 그냥 내용증명 한 통이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YTN 애청자 윤은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한테 빚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저희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상속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저희 아이들한테 또 넘어가서 또 알아보니까 한정승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도 돈을 갚으라고 신용정보회사 같은 데서 꾸준히 뭐가 계속 날라와요. 한도 끝도 없이 몇 년 동안 날라오고 답변서만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막막해서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죠.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뭐가 날라와요. 뭐가 날라왔어요? 재판 사실 확인서 이런 거 있잖아요. 돈 갚으라고. 재판 사실 확인서? 법원에서 온 서류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보낸 서류인가요? 소견서. 법원에서요.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셨어요? 네, 제기되는 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시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안타깝지만 아버님께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한정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건 다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그 한정 승인 하실 때 뭐 채권자 공고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그때 했는데 안 들어왔던 채권자들한테는 재산이 남았을 때만 갚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재산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남은 거는 이제 그걸 모르는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답변서 하나씩 내시는 건데 답변서에 지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쓸 줄 몰라서 그냥 그러면은 사실 뭐 비법률 전문가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되게 사건이 달라지면 뭐가 되게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뭐냐면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 원인에 대해서 이쪽이 피고가 될 거 아닙니까? 아버님이 피고시니까 그렇죠. 피고는 한정 승인을 하였다. 이거 정도 기재해서 내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굳이 막 이게 뭐 한 번에 법원에 가서요. 법원에 제출하시는 거죠. 소송이 제기되셨으면 네. 소송이 제기되셨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소송이 제기되시면 네. 답변서에 그렇게 간단하게 기재를 하셔서 내시고 기일날 나가셔가지고 한정승인 결정 받은 서류 나가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네. 간단하게 처리가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소송 제기도 막을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은 네.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게 만약에 왔는데 모르고 그런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요? 제출 안 하시면은 소송에서 패소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법원에 서류를 받았어요. 예. 받으셨으면 뭔가 답변을 하셔야 되고, 해야 되고. 소송서를 내가 못 받았어요. 네. 못 받았으면은 나중에 무슨 재판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항소해서 뒤집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받으시는 소송 서류는 귀찮으시죠. 답변을 꼬박꼬박 네.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들 참 그래요. 계속 뭔가가 법원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깜짝 놀래요. 철렁하시죠. 가슴이 철렁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법률가를 찾아가고 뭐 그래서 율사님들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군요. 이런 사안은 간단하죠. 이런 사안은 이미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이렇게 아버님을 상대로 들어오는 소송이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피해서 그냥 다니면 안 되는 거군요. 피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당당히 맞서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고민인데요. 9467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제 남편이 5년 전에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통해 관리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아예 소식이 없으니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뭐 이런 경우들 무슨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 있어가지고 뭐 문제가 됐었는데 일방적으로 혼인관계를 파기하시고 나가신 것 같은데 남편분께서 집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당연히 이혼이 되죠. 당연히 그래요? 이혼이 되고 또 뭐 우리 민법에 보면 이혼 사유 중에 하나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라고 하시면 이미 시간이 지나신 것 같고 그렇게 되시면 이혼을 청구하시는데 소식도 없고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이혼을 제기하느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혼을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의 최후 주소지로. 최후 주소지로 알고 계시는 주소지로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에 송달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집으로 오겠죠. 뭐. 예,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주소 보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제가 지금은 아버님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없는데 법원에서 보정하라는 명령서가 나오면 아버님 주민등록 등본을 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로 해서 그 주소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생사불명의 원인 제공을 아버님이 하셨으니까 남편분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혼 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도 그분이 안 사신다. 예를 들면 아니면 또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그러면은 또 공시송달이라 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재판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십니다. 단 절차적으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본인 집으로 주소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본인 집으로 부부니까. 본인 집으로 돼 있어서 본인이 받으셔도 되겠죠. 근데 나중에 소명을 하셔야죠. 예. 뭐 지금 남편분이 생사불명이어서 주소지가 최후 주소지 우리 집인데 뭐 제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남편분이 받은 건 아니다. 뭐 공소송달 진행해달라 아니면 보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래도 정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다양한 소식으로 상담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뭐 늘 오늘 때마다 재밌고요. 예, 지금 라디오로 저희 아드님께서 제 목소리 듣고 계실 텐데 밤에 잠 좀 잘 잤으면 좋겠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 씨의 애딴방.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내 유년 시절에 느꼈던 그런 게 그 책 속에서 고스란히 전달됐던 것 같아서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그 나도 모르는 그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고 소설책도 있겠지만 역사책도 많이 보겠죠. 성경? 그림책인데요. 우리나라 작가가 쓴 건 아니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인데요. 이 책은 어머니가
그 사랑을 자식들한테 내리사랑하는 그런 것을 표현한 책인데 엄마가 너무 쓸쓸해서 그 애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집을 가서 보고 웃으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올 때면서 엄마가 그 중얼거리는 말이 있어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서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그 책이 너무 감동이 깊어서 제가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그 장가를 가게 되면 이 책을 꼭 선물로 해서 주고 싶은 생각에 그 책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걷는 길.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책이고요. 오늘은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책 한 권이 때로는 정말 큰 감동이 되고요. 깨우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책 읽는 즐거움인데 그런 즐거움 좀 꼭꼭 누려봐야겠습니다. 멜로디를 따라 결혼한 사람들이 살이 찌는 이유 중 한 가지가요. 부부가 서로 닮아가기 때문인 거래요. 한쪽이 많이 먹으면 같이 많이 먹고요. 한쪽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같이 하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살아가면서 습관도 서로 닮아가는 부부 될 수 있으면 좋은 것만 주고받으면서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 백로였어요. 정말 절기가 무서운 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오늘 선물 정답 보내오신 두 분께 드립니다. 1720님, 7982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소라의 청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